안녕하세요. 현대블루프라이즈 2021 심포지엄 진행을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상규입니다. 올해부터 국내에서 시작되는 현대블루프라이즈 디자인은 디자인 큐레이터를 지원하는 어워드 프로그램으로서 현대자동차 브랜드 비전 하에서 인간의 삶에 밀접한 디자인의 가치, 그것을 조명하는 플랫폼입니다. 차세대 글로벌 디자인 큐레이터를 양성하고 디자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즐거움을 함께 장려하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하는 심포지움은 현대블루프라이즈 디자인의 프로그램 일환으로서 국내외 저명한 명사들과 최종 참가자들이 함께 디자인과 연계된 동시대적 이슈에 대해 소통하는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매 세션이 끝나고 난 뒤에 현대블루프라이즈 디자인의 최종 참가자들 그리고 강연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대블루프라이즈 디자인 심포지움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현대블루프라이즈 디자인과 가장 잘 맞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 큐레이팅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손지영 학예연구관님의 강연이 진행될 텐데요. 손지영 학예연구관님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하는 4세대 디자인 리더상을 수상하였고요.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손지영 학예연구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학예연구관 손주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의뢰를 받았던 주제는 디자인 큐레이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른 것은 목록이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가 루브르 박물관의 객원 큐레이터로서 인문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주제가 목록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움베르토 에코는 인간이 왜 목록을 수집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물의 형태를 띤 목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고요. 그러면서 목록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변해왔다고 말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정보 과잉의 시대입니다. 특히 이런 사회에서는 특히 목록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목록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정보와 어떤 사례들을 재배치해주는 일과도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러한 목록의 재배치를 해주는 일들을 통칭해서 큐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디자인 큐레이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일련의 목록을 제시함으로써 이 질문에 접근하는 우회 전략을 세워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 목록은 90년대 중후반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시간 동안 디자인 큐레이팅의 어떤 국내외의 중요한 사례들을 뽑아본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록의 첫 번째 사례인 전시를 소개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미소니안 디자인 뮤지엄에서 93년도에 기획했던 기계 신부들이라는 전시인데요. 보통 디자인 전시라는 것이 그 디자인된 사물들을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펼쳐놓거나 아니면 인물 중심의 서사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디자인 전시였다고 하면 90년대에는 어떤 문화적 맥락 속에서 디자인을 해석하려고 하는 전시들이 눈에 띕니다. 이 전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70년대부터 93년도까지에 이르는 어떤 가전제품이나 사무용 가구들을 광고 그래픽 디자인에서 보여줄 때 거기에서 어떻게 어떤 가사노동이나 단순 사무 업무를 여성의 일로 한정 지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시 도록의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토스터기에 이렇게 반사가 된 프로포즈 링이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여성이 출근을 해서 하이힐을 신고 치마를 입고 이렇게 비서로 연출이 되는 듯한 은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시의 큐레이터는 엘렌 러튼이라는 분이셨는데요. 그 전시 도록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중립성을 지녔다고 생각해온 사물들을 여성 소비자, 사용자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면서
디자인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했다고 말입니다. 이 전시에는 어떤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허버트 마샬 맥루한의 기계 신부입니다. 동명의 이 미디어 이론서에서는 그 광고나 미디어가 어떻게 우리의 의식을 조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전시는 그러한 이론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어떻게 디자인이 부응하고 작동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의 한국 같은 경우는요, 1999년 11월에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김대중 정부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 최초의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이라는 곳이 개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개관 전 당시의 도록에 당시 문체부 장관의 인사말을 보면은요, 산업 부흥을 위해 디자인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미술관이다라는 맥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시피 당시에는 문화라는 것을 어떤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토는 당연히 개관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서서는 한국도 뭐 간헐적이고 산발적이기는 해도 이런 문화적 맥락 속에서 디자인을 읽어내려고 하는 전시들이 있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의 특별전이었던 일상, 기억, 역사, 해방 후 한국미술과 시각문화라든가 신화 없는 탄생, 또 한국의 시각문화와 디자인 40년 등이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전시였습니다. 디자인 큐레이팅 분야에 있어서는 2000년에 영국에서 그 전문 석사 과정이 개설이 됩니다. 이 과정을 만드신 분은 캐서린 맥더머 교수님이라는 분이시고요. 이때까지는 디자인 뮤지엄에서 일하고 있는 큐레이터 분들은 디자인 실무를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역사를 전공을 하고 이 실무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까지 디자인 큐레이팅이라는 분야가 어떤 학제적으로는 아직 모호했던 이때에 이것을 바운더리 해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생기자 속속 이 과정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A라든지 뉴욕의 모마, 각종 국제 디자인 비엔날레, 디자인 카운슬 등의 어떤 큐레이터와 헤드들이 이 프로그램을 거치게 되면서 디자인 큐레이팅이라는 용어도 사람들의 인식에 서서히 자리 잡게 됩니다. 캐서린 맥더머 교수님은 디자인 큐레이팅이라는 것을 일종의 응용 가능한 능력이라고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디자인 큐레이팅이라는 것은 단순히 디자인된 사물을 전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 가능한 디자인적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더 이상 디자인할 것이 없어져 가는 세상, 즉 비물질화되어 가는 환경 속에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된 디자인계가 일종의 돌파구이자 또 대안으로서 이러한 과정이 생겨났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생사용법이라는 전시는 미술관에서 디자인이 전시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다룬 전시입니다. 사실 미술관 맥락 속에서 디자인이 소개됐던 것은 뉴욕 모마에서 1934년에 기획되었던 머신 아트라는 전시에서 그 산업용 제품이 소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의 디자이너들은 미술관의 작가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전시의 그 총감독님은 김성원 교수님이셨고요. 이때 참여한 작가로서의 디자이너들은 기존의 인더스트리에서 클라이언트와 맺었던 어떤 고용 관계를 탈피해서 미술관에서 어떤 작가와 큐레이터라는 관계 속에 새로운 부캐를, 소위 부캐라는 것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시에 참여했던 작가로서의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작업을 재목록화하거나 혹은 다른 디자이너에게 작업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큐레이팅 속의 큐레이팅, 즉 액자형 큐레이팅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에서 그 사회 저항 운동의 여러 가지 시각 물질 문화를 다뤘던 디스오비디언트 오브젝트, 불복종하는 사물들이라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에서는
교란 등의 목적으로 어떤 가두 집회나 아니면 데모 등을 하는 데 있어서 동원되었던 여러 가지 시각 장치들과 마스크나 깃발과 같이 그러한 저항 운동에 사용되었던 물질 문화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의 기획자였던 캐서린 플러드와 게빈 그린드는 실제로 이러한 집회에 참여를 해서 그 현장 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디자인 전시라고 하면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사물, 즉 제도권 안의 사물이라고 하죠. 제도권 안의 디자인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전시는 이제까지 디자인사에 등장하지 않았던 익명의 사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버나큘러 디자인 같은 것들이 디자인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처럼 제작 문화라는 것을 디자인사 안에서, 디자인 맥락 안에서 이렇게 담론으로서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전시를 계기로 해서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은 이제까지 디자인사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수집하지 않으면 사라질 그런 익명의 사물들을 수집하는 컬렉션 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다라비 디자인 뮤지엄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뮤지엄을 표방하는데요. 일단 조립과 분해가 쉬운 모듈 구조로 카트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자동차나 오토바이로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공예 장인들과 협업을 해서 워크숍이나 전시를 열었습니다. 이 전시의 기획자는 그 아만다 피나티와 마레 루비오라는 이 듀오 큐레이팅 그룹인데요. 한 명은 비평가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디자이너였습니다. 그 뮤지엄의 권위를 벗어나는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각 지역의 커뮤니티와 소통을 하면서 디자인을 위한 전시가 아니라 디자인 학위에 대한 실험적 큐레이팅을 진행을 합니다. 앞서서 그 불복종하는 사물들이라는 전시가 어떤 익명의 사물을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오는 연출을 시도했다고 한다면 이 전시는 화이트 큐브를 배회하던 큐레이팅이 밖으로 뛰쳐나간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디자인 전시는 실무를 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큐레이터로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일본의 디자인 전시는 어떤 산업이나 경제의 부흥에 성실하게 일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하는 이 디자인 해부학이라는 전시는 그런 관점이 아니어도 굉장히 흥미로운 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전시의 메커니즘은 의학의 해부학이 작동하는 원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장기의 어떤 간장, 위장, 쓸개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듯이 대량 생산된 일상용품을 확대하고 또 분해해서 거기에 부품의 명칭들을 각각 부여하고 또 그 제조 과정을 빼곡하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시가 전개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정리하고 목록을 만들어가는데 강박증적인 어떤 일본의 성향을 드러내주고 있으면서도 보통은 결코 볼 수 없는 내부의 단면에는 우리가 몰랐던 경이로운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일본의 애니미즘적인 미학과 또 새로운 방향으로 바라보면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정보가 드러난다는 일종의 저널리즘 정신을 연결을 함으로써 상당히 교훈적인 큐레이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디자인 큐레이팅을 전시에서 또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 오늘날 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SHO 그래픽 디자이너 리스트라고 해서 91명의 여성 그래픽 디자이너를 재조명한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중요한 성취를 거두었지만 그에 비해서 제대로 조명이 되지 않았던 91명의 디자이너들의 명단을 소환한 것인데요. 그 91명의 디자이너들의 개별 디자인 작업물을 전시하기보다는 그들의 선정된 91명의 목록을 메타적으로 해석해서 그 명단이 관람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전시 서문에서 기획자들은 이 목록을 거칠고 듬성한 미완성 체계다. 포함되지 않은 인물도 많고 작품 선정 기준도 철저히 객관적이지는 않다.
꾸준히 갱신되고 반박돼야 하는 제안이다라고 밝힙니다. 그럼으로써 이 명단은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91명의 여성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되게 무대로 호명하는 의식과도 같은 연출이 되었고요. 또한 이 목록화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전시를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 생테티엔 디자인 비엔날레입니다. 생테티엔 디자인 비엔날레는 1998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통 비엔날레라는 것이 그 파편화된 데서 발생한 어떤 현상이나 사건들을 동시대적 지형 위에서 펼쳐놓고 연결 지으려는 그런 접근이 일반적인데요. 2019년의 생테티엔 디자인 비엔날레의 주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디자이닝 커먼 그라운드, 공동의 판을 디자인하기였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명시가 되고 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이 이면의 주제는 미래였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사실 디자인 담론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중요한 용어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디자인 정체성을 끊임없이 찾아내려고 했던 어떤 그러한 공회전과 또 그 원심력으로 인해 너무 멀리 날아가 버린 8, 90년대의 하이테크 디자인이 있었다면 오늘날의 미래 디자인 담론이라는 것은 이미 도래한 미래 혹은 곧 당면하게 될 어떤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19년도 커미셔너였던 리사 화이트는 전시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비물질화 되어가는 미래에 디자인은 사물보다는 시스템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이 말은 디자인이 사물을 넘어서 조직이나 사회와 관련이 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울러 또한 탈물질화되어 가고 비물질화되어 가는 이런 현대사회에서 이제는 화면에 버튼 하나조차 디자인할 것이 없어져 가는 그런 프랙티스 환경에서 디자인의 미래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과도 관련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 모두는 굉장히 기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블랙미러와도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자인계나 뮤지엄계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마주하고 응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비평가인 알리스 로스손과 또 뉴욕 모마의 시니어 큐레이터인 파울라 안토넬리도 이에 대해서 저마다 응답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그 인스타그램 TV라는 플랫폼 위에 디자인 이머전시라는 채널을 만들게 됩니다. 이 채널은 이제까지 꽤 흥미로운 이슈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 채널의 설립자인 알리스 로스손은 태도로서의 디자인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면서 또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런던 디자인 뮤지엄의 수장으로서 이 뮤지엄의 어떤 성장을 이끈 인물입니다. 이분의 재임 시절에 런던 디자인 뮤지엄은 디자이너 오브 더 예어를 론칭을 했고요. 또 더 그레이트 디자인 퀘스트라는 BBC 프로그램을 성공시켰습니다. 즉 굉장히 미디어를 잘 아시는 분인데요. 비록 2006년도에 어떤 디렉터십과 또 스폰서십의 충돌로 돌연 사임을 하게 되시지만 그 이후에 전시라는 포맷 이외에 글이라든지 다양한 포맷과 채널 위에서 디자인 큐레이팅의 확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채널의 공동 설립자인 파울라 안토넬리는 최근에 이 인스타그램 TV 라이브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디자인 큐레이팅은 사회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디자인 큐레이팅을 하는 이유다라고요. 저는 이 말이 현재 디자인 큐레이팅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응답이 아닐까 해서 제시를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제시하는 주관적인 어떤 목록, 디자인 큐레이팅에 대한 목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그 중요한 사건들과 또 전시들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차는 계속해서 갱신이 되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론칭을 하게 되는 이번 어워드도 디자인계와 또 디자인 큐레이팅의 담론에 중요한 어떤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 할 것
점점 없어지는 세계의 어떤 돌파구로서 디자인 큐레이팅 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그 디자인이라는 것이 점점 더 사물보다는 시스템에 가까워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점이 좀 마음에 남았습니다. 비물질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는 입장에서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가령 그 개별 디자인 프랙티스가 가진 구체성을 좀 이런 거대한 이야기들이 을에 그렇듯이 조금 과도하게 환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냥 이렇게 스치듯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전시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감각에 다가설수록 좋다고 저는 좀 믿는 편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디자인 큐레이팅의 장점이랄까 혹은 어떤 특성을 구체적인 감각으로서의 전시에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가, 좀 이런 궁금증이 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더 부연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 큐레이팅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이고 오랫동안 거론이 되었던 전형적인 포맷이 전시이니까 그 전시로 들어가서 보자면 제 생각은 디자인 큐레이팅이라는 것이 디자인된 사물을 경험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걸 가능하게는 해주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쨌든 디자인계의 종합적인 어떤 사고나 지식을 담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디자인 큐레이팅의 유효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 디자인 큐레이팅이라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좀 더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앞에 있는 수식어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디자인 큐레이팅에서 디자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뭐 미술 큐레이팅의 전시 방법론이나 담론은 사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쌓여온 지식 체계인데 이것은 굉장히 참고할 만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꼭 디자인 큐레이팅에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디자인 큐레이팅이라는 것은 좀 더 디자인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비물질화되어 가지만 디자인의 본연의 속성들을 또 가지고 가야겠죠. 그리고 큐레이팅이라는 분야에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주변부이고요. 그렇다면 그 뭐 본류를 가려고 한다기보다는 저는 주변부의 중앙을 잘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좀 더 디자인에 맞는 방법론들, 뭐 예를 들면 뭐 사물을 배치하는 어떤 공간 디자인이나 인터페이스 디자인, 또 우리가 많이 배웠던 뭐 편집이라든지 다양한 또 리서치를 했었던 것들이 아카이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실험이 되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디자인 전시라는 것은 다양하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전략이나 어떤 방법론이 세팅이 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실험적인 다양한 큐레이팅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점이 돼서 많이 생겼을 때에는 비평적 관점에서 뭐 비판도 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담론이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찌됐든 많은 디자인 전시가 좀 더 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I think we are living in a time of list. If you're taking the music, for example, the industry of music today is only, ordered by a playlist. People are selling playlists. All the big platforms of streaming are showing playlists, and design is also intended in the music industry today. And my question is, because of this crossover, there is not a lack of expertise, but there are new people coming on the market, who are not experts at all, who didn't study curating, curation, who didn't study design, but who are doing amazing things and amazing compilation of object and system and show them on all the new platform, on all the new digital platform. So my question is very simple. Do you think that today
everybody can be a curator? 가능성 측면에서는 저는 누구라도 큐레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큐레이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전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록화를 만드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도 이 큐레이팅은 불가피하게 중요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큐레이팅을 하느냐 이보다는 어떻게 하느냐인 것 같고요. 그렇게 치면 큐레이팅의 방법론보다는 큐레이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철학을 갖고 그 문제에 접근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큐레이팅이라는 것은 아직 수적으로 너무나도 이 풀이 너무 아직은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쨌든 실험이 지금으로서는 일어나야 되는 때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비평적 관점에서 이것이 과연 큐레이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많은 일들이 사건처럼 일어난 다음에 저희가 같이 모여서 담론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손주용 학예관님과 함께한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학예관님 감사합니다.